자, 206페이지까지 돌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정 설정에 관련된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부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라는 것이 이거죠.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배상 책임지기 위해서 뭐 해라? 업무 보정을 설정하라 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보정인을 두어야 한다. OX. X죠. 재정보정인이 아니고 뭐하라 그랬죠? 업무보정을 설정해라. 그래, 제목부터 잡아야 된다. 지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보정 설정에 의무가 있다. 이 말은 위반하면 제재를 받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 위반하면 상대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인 취소 사유가 무슨 뜻이죠?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어 있는 것은 더하기 6월의 업무 정지는 저절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상대적 취소라는 말은 취소할 수 있다니까 하기 전에 뭐부터 내린다? 업무 정지부터 딱 내립니다. 업무 정지 내려놓고도 보정을 설정 안 하면 취소 들어가겠다. 이 취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대적 취소라는 말이 들어오면 별도의 말이 없어도 업무 정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취소에는 업무 정지 있다 없다? 없지. 해당되면 바로 취소인데 지금. 그죠?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잡았다면 이런 문제를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정 설정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OX. 그 말 했잖아요. 지금 그 말. 그죠? 원래 표준말은 뭐다? 상대적 취소지만 업무 정지는 저절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해 들어오는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부터 잡아라. 지금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를 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인데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가 죄가 많아가지고 중개를 하고 나니까, 즉 아파트를 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임을 지려면 책임을 지기 위한 성립 요건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책임지기 위한 성립 요건이 하단에 1번, 큰 1번 제일 밑에 내려오면 중개행위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찾았습니까? 줄 딱 꺼놓고 오른쪽 갑니다. 207페이지 두 번째 요건 중간에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3번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 지금 요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4번 개업공인사의 고의과실과 거래 당사자에 발생한 손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도 줄 긋고 마지막 5번 개업공인사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장소 제공에 동그라미 해놓고 둘째 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진다. 재산상 손해도 동그라미. 자, 지금 여러분 쭉 읽었는 것이 성립 요건인데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립을 요건으로서는 첫째 원인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결과가 발생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성립하는 것을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성립 요건이 뭐라고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성립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빠르게 체크했지만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 것 원인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업공인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거나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원인된 행위에 따라 무슨 결과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진다. 그때 이런 원인과 결과가 성립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예를 듭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습니다. 그 아파트 사고 파는데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IMF가 떠와가지고 1억 주고 사는 아파트가 2주일 만에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죠. 자, 그거 개업공인사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뭐 그런 책임까지 다 지겠습니까? 여기 원인에 IMF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책임지라. 그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개업공사의 원인된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원인에는 뭐를 잡았다? 고의과실이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손해가 발생되는데 이런 원인된 행위가 있었더라도 손해가 발생 안 했다. 그러면 책임질 일이 없죠. 인과가 성립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고의라는 말은 이렇게 내가 하면 저 사람 손해 입을 거야. 알고 하는 것을 고의적이라 그럽니다.
결과를 예측하면서 손해를 입혔다.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줘야 되지. 잉, 과가 성립됐잖아. 그죠? 근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과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손해 입을 줄 몰랐어요. 모르고 하는 것을 뭐라 본다? 과실이라 부르는데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도 책임진다, 안 진다? 져야 돼. 인, 과가 성립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과실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과실에는 구체적 과실, 추상적 과실, 중과실, 경과실, 과실의 범위가 그렇게 나열이 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져야 되는 과실의 범위는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추상적인 경과실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과실에는 어디까지를 요구한다?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추상,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경과실은 가벼운 과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과실도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 이 추상적 경과실, 그죠? 시험에 이 판례를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묻겠죠. 개업공인사가 져야 되는 책임의 과실의 범위에는 구체적이고도 중대한 과실만 책임진다. OX. X잖아.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재산상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신적인 손해하고 들어오면 OX, X다. 그죠? 이 정신적인 손해는 위자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업무 보정으로서는 정신적인 손해를 물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는 무슨 손해다? 재산상 손해. 다른 말로는 물질적 손해. 그래도 같은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재산상 손해만 한합니다. 자, 만약에 법에서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지게 하겠다. 만약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면 기가 막힙니다. 개업공인사가 오늘 아파트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았다 이 말이죠. 매수자가 일주일쯤 되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중개하는 바람에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안 들어온다. 당신 책임져시오. 그거 개업공인사 책임질 수 있다 없다. 무슨 그런 책임까지도 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신적인 손해라 그런다니까요. 그건 그렇고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왜 안 들어올까요? 중요한 건 왜 안 들어올까요? 뭐 어떤 사람은 바람 났어 이러는데 바람 났는 게 아니고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동호수를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개업에서 니 보고 책임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그죠? 다시 정신적인 손해라 그러면 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네가 뭐 같은 땅을 중개하는 바람에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다 책임져라. 무슨 개업회사가 그런 것까지도 책임져야 되나. 그죠? 그런 정신적인 손해는 보증으로 물어줄 방법이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손해는 어디다? 재산상 손실에 한한다. 이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잡아놓고도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개업공인사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할 수는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O, X, O입니다. 또 X 막 하고 싶은 사람 막 나오잖아 지금. 그죠? 정신적인 손해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청구한다?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각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청구하는 건 자유잖아. 청구할 수는 있다. 어떻게 청구한다?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하는 거예요. 업무 보정으로는 못 물어준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아, 이런 개념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립 요건만 가지고도 까칠하게 건다니까 지금. 그죠? 이 개념을 딱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성립 요건이 맞으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지기 위해서 210페이지에 가시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나타났고 중요한 게 2번의 소멸시효입니다. 자, 소멸시효 거기 2번의 넷째 줄에 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찾았나요? 피해자나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줄 것입니다.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요거 소멸시효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중개업자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입혔다. 이거 먼저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지금 뭐라고 했죠? 민법에서 안 날로부터는 얼마? 3년.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지금 이거 기억해 놔셔야 됩니다. 근데 이조차도 지금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안 날인지 한 날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전달합니다. 안 날로부터는 3년이니까 우리나라 글자가 이렇다니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형부터 먼저 나오잖아. 그죠? 비읍, 치역해서 마지막에 뭐다? 히읗이에요. 그래서 안 날로부터는 몇 년? 3년. 한 날로부터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한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이에요. 제발 이래라도 좀 기억해놔요. 아, 참.
돌아서면 헷갈리는 게라 안 날인지 한 날인지 막 돌 때마다 그죠? 다시 이제 다 정리해서 몇 년, 3년은 언제? 안 날. 왜 안 날이다? 기억연직을 열리면 이용이 빠르잖아. 이용. 그죠? 마지막에 지어, 치어, 키어, 피어, 피어 다 가지면 히읗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일 긴 게 몇 년이다? 10년이. 이렇게라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탁 적어 놓으면 그들 입력이 탁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날로부터 3년. 아니. 안 날로부터 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됐습니까? 잡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보정을 적용하는데, 오른쪽 가면 방법이 3가지를 전달해 줍니다. 1번, 보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밑줄 끊고. 2번,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밑줄 끊고. 3번, 공탁할 수 있다. 공탁에도 밑줄 끊고. 자, 그러면 이제 성립 요건이 맞으면 책임을 지기 위한 방법이 준비되는데, 방법이 3가지가 있더라. 첫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탁할 수 있다. 자, 그때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를 가입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겠죠. 만약 이거 가입 안 하고 영업하면 어떻게 된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입이 돼 있었겠죠. 자, 이 3개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감각을 살리려고 어느 것을 제일 많이 가입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방법일까요? 잘 몰라요.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보증보험에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말은 보험회사에 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이 서울보증보험회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가입하는 게 보증보험이에요. 공제는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합니다. 협회에 가서 가입합니다. 공탁은 돈을 법원에 딱 맡겨놓고 하는 것이 공탁이에요. 그럼 지금 노랗게 적은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보증해주는 기관, 보증기관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뜨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기관에 가서 가입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증기관을 딱 보니까 지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죠. 그죠? 지금 현장에 있는 개업공인사들 90%는 협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를 했을 것이다? 공제를 많이 가입했을 것이다를 알 수 있다고. 90% 이상이 공제에 가입합니다. 그 다음 한 10%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공탁은 0%입니다. 돈 1억 딱 맡겨놓고 영업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방법은 있지만 공탁은 0%예요. 그러면 또 보증보험의 10%는 왜 가입합니까? 전부 90%는 여기 있는데 굳이 그래 묻는다면 이유가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자,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하는데 공제에 가입하려면 1년에 보험료가 23만 원쯤 들어가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보증보험은 예를 들어서 19만 원 들어간다. 그럼 여기 싸잖아요. 그죠? 3, 4만 원 싸죠? 그래서 싸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니까 이제 다음 주 공부합니다. 협회는 서울시 지부장, 노원구 지회장 이런 선거를 합니다. 하는 때 선거라는 것은 두 사람이 나와가 하나는 되고 하나는 떨어지잖아. 그죠? 그럼 떨어진 사람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겠죠? 저 인간이 협회에 있는 동안에 나 협회 안 가 하고 보증보험 가입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정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친한 사람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하여튼 선거 떨어져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저 인간이 협회에 있는 동안에 나는 협회 안 간다. 그러면 보증보험이라도 가입하고 영업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대략 한 10%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험료가 한 3, 4만 원 비싸도 대체적으로 공제를 가입합니다. 왜? 자기가 소속된 협회고 또 협회는 서비스가 좋아요. 매달 신문도 제공해주고 뭐 바뀐 법령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개업할 때 되면 태극기 꼽는 함 이런 것도 서비스해줘요. 우리말로 사은품이 많다 이 말이에요. 사은품이. 그래서 3, 4만 원 비싸도 공제를 가입해요. 그리고 현업에 있는 분하고 또 뭐 이렇게 여담을 하다 보니까 협회 소속돼 있으면 다음 주에 관청에서 감독 나간다. 이것도 협회한테 먼저 가르쳐 준대요. 협회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한 3, 4만 원을 더 줘도 다 효과가 다 있죠. 그죠? 지금 마지막에 했는 말은 재미로 한 겁니다. 그거. 그것도 관청에 가가지고 협회 알려줍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도움되죠. 아, 다음 주에 감독 나온다더라. 그러면 치울 거 치우고 빨리 정리하고 정리해놔야 되잖아. 그죠? 느낌 오죠? 그래서 대략 90% 이상이 협회 공제에 가입합니다. 어쨌든 여러분한테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 공탁은 거의 가입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교재 211페이지 제일 하단 줄 거야 되죠. 공탁은 공탁금은 줄 것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내로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내로는 회수할 수 없다. 아,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무슨 소리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탁은 거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겨놓고 공탁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지만 언젠가는 영업은 끝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그래, 지금 줄 거잖아요. 개혁권사가 뭐 하면 사망하거나 또 뭐 하면 폐업하거나 책에는 빠졌지만 취소 처분 받으면 되겠죠? 그럼 영업이 끝나죠. 그럼 영업이 끝났으면 이 돈을 찾아가는 것을 몇 년 동안 못 찾아간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영업이 끝났는데도 3년간 못 찾아갈까요? 좀 전에 했잖아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의 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이 끝났다고 바로 돈 찾아가 버리면 어제 중개했는 게 사고 났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간은 회수할 수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취지니까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보더라도 공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겠죠. 돈 맡겨놓고 할 일도 없지만 영업 끝나더라도 3년간은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0%는 공제 가입하고 한 10%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려가면 올라가서 212페이지. 그럼 이런 업무 보정은 언제 설정한다? 제일 첫째 줄에 줄 거야 됩니다.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줄 거야 되죠. 업무를 시작하기 전 거기 줄 거놓고까지 보정을 가입하는데 업무를 시작하기 전 거기 줄 거놓고 이 꼴 옆에 적었습니다. 등록증 교부 전 그 말이에요. 등록증 교부 전에 업무 보정을 설정합니다. 이거 공부 다 했던 겁니다. 주목해 봅니다. 영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등록하면 접수하는 것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등록이 되었소. 며칠 만에? 7일 만에 통지 주죠. 그럼 등록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때 보정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증만 딱 받으면 이제부터 뭐 한다?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정을 설정해야 되지만 그게 무슨 말이다? 등록증 교부 전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거는가 하면 등록을 신청할 때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이래 올라온다니까요. X에요.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안 해요. 그때 왜 안 한다 그랬죠?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니 보정부터 설정해라. 그럴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 타임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큰 2번 업무 보정의 변경 밑줄 긋고 3번 만료로 인한 재보정. 자, 변경하거나 재보정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단원이에요. 하단에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3번 봅니다. 보정 설정 금액. 이거 보기보다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금액이 1번 법인인 개업공사는 얼마예요? 2억 원 동그라미. 분사무소는요 1억 원. 그리고 개인은 부칙6조와 공인중사를 말하죠. 얼마? 1억 원 이상. 이거 보기보다 금액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바로 밑에 줄에 지역농협은 얼마를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된다. 숫자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한 두서너 번 나옵니다. 이제 4번 중요합니다. 별표 업무 보정 관계 정서 4번을 교부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이 무슨 뜻이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말이에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의 밑줄 사본을 교부하거나 교부도 밑줄 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아래 있는 것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취지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걸 뭐라 그런다? 중개가 완성이 되면 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금액은 1억인데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당신이 손해가 발생하면 어디 가서 청구할 수 있다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죠?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랬잖아. 그죠? 옆에다가 위반시. 그럼 제공 안 하면 위반이잖아요. 위반시 적어놓고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건 현실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제공 안 하면 설명하고 제공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또 100만 원짜리 적었습니까? 밑줄 딱 꺼놓고 노래 제목 이보계 문표 반납휴 적었습니까? 어디 동그라미? 보 동그라미. 보정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짜리다 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5번 중요한 거 이제 돈을 물어내는 방법이니까 핵심이죠. 자, 보증금의 지급하여 첫째 줄에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제일 중요한 말이죠. 손해배상 합의서 동그라미 해놓고 나머지는 줄 것입니다.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4번
그 밖에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개업공인사의 원인된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받아내겠습니까? 지금 조문을 읽어드렸잖아, 지금 그죠? 잘 안 될까봐 그림으로 그립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얼마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1억 이상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이 사람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물어내느냐 하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다? 의뢰인과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합의서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야, 니 때문에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래 맞다. 그러면 두 사람이 뭐가 나옵니까? 합의서가 나오겠죠. 이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청구해라?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해라. 이렇게 해서 돈을 물어내는 거예요. 그때 보증기관이 어딜까요? 방금 했잖아. 보증기관 그죠?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회사, 공제 가입했으면 협회, 공탁에 났으면 법원에 가서 청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때 가져가는 서류가 뭐라고요? 손해배상 합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보증기간을 알아야 되니까 아까 설명해 주라 그랬잖아요. 금액은 얼마고 어디에 있는 소재지고 언제까지 유효하다를 설명해주고 자료를 제공해 줘야 그 사람이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그래 맞다. 그러면 합의서가 나왔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더 많겠어요. 이 사람은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는데 나는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머리를 쥐 뜯어본다. 2. 더는 눕는다. 3. 삽을 들고 간다. 삽은 왜 들고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4번 소송한다. 답은 몇 번? 소송할 수밖에 없지. 뭐 삽 들고 간다. 머리를 쥐 뜯는다. 이래가 해결될 문제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소송을 민사소송이라 그래요. 민사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스토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요. 첫 번째는 화해 붙입니다. 판사가. 화해라는 말은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손해 안 입혔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1,000만 원으로 화해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화해를 받아들이면 화해 조서가 나와요. 이거를 가져가도 된다. 지금 그게 그 밖에 이에 주문하는 서류예요. 자, 화해 못하겠다. 의뢰인이 나 1,000만 원으로 화해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 한번 해봐. 이러니까 나 1,500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 1,500 해줄게. 그러면 청구에 대해서 승낙이 일어났죠. 그걸 청구 인락조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도 되고 뭐 화해고 청구가 없다. 나 무조건 2천만 원 내놔라. 무조건 못 주겠다. 그러면 화해 청구가 안 되겠죠. 그럼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는 걸 뭐라 그런다? 판결문 그래요. 이거를 가져가도 된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진행된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센스 있는 분은 이런 느낌을 딱 가진다고요.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합의서 1번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판결문. 그러면 1, 2, 3, 4니까 쓸데없는 놈을 하나 썩 끌어놓고 청구하지 못하는 서류 이렇게 문제로 딱 들어온다고. 느낌 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오지선다형을 만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어떤 대안을 만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를 자꾸 고민해놔야 된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서 이런 말 들어오면 X죠.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것만 가져간다고 해서 돈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겠죠. 이런 서류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죠? 성인교육의 특징이 이래요. 지금 제출하는 서류는 이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은 낯설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까지는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완전히 기계적으로. 근데 기계적으로 외워놓고도 한 발만 옆으로 가면 삐그덕 털려버린다고. 그죠? 한 발 옆으로 간다는 말은 이거예요. 자, 요즘은 소비자들이 똑똑해가지고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니까 소비자보호원, 소보원 이런 말 들어봤나요? 소보원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O, X. O예요, O. 또 X 하고 싶어진다고. 책에 없으면 무조건 X인 거라 일단은. 그죠? 지금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것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중요하다? 합의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합의를 받았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합의서를 받았는 모양이지. 그죠? 이거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되죠. 되는데도 책이 없잖아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그죠? 폭넓게 여러분 탁 잡고 계셔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서류가 뭐다? 합의서예요. 합의가 안 되니까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판결문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죠?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잡아내셔야 됩니다. 좀 더 크게 강조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공중변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우리 뭐 변속이나 화장실이기나 하여튼 합의가 되어 있느냐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 개념의 큰 틀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취하는 방법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넘어가면 214페이지 6번 재가입과 보전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거는 작년에 출제 문제이기도 한데 작년에는 가볍게 걸었지만 이 지문이 원래 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까칠하기 때문에. 6번 재가입과 보전은 이거예요. 내가 영업을 하다가 이제 물어줬습니다. 물어줬지만 나는 앞으로 영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재가입하거나 보전하고 영업하는데 첫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때는 며칠 내로 15일 동그라미 이게 작년에 문제였어요. 15일 내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다시 가입의 밑줄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은 부족금액 밑줄 딱 끊어놓고 보전하여야 한다. 보전에도 동그라미. 보전은 채워놓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무슨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까? 그렇지. 지금 줄 거잖아. 부족하게 된 금액이라 그랬잖아. 그죠? 밑에다가 지급액 X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급액을 보전한다 하면 X다. 그죠? 자, 작년에 출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래 또 들어오더라도 까칠하다. 이 말이에요. 자, 조심해야 될 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뭐 공탁은 거의 없지만 자 만약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하던 자가 이제 물어줬어요. 손해배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고 영업해라.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공탁한 자는 어떻게 한다? 15일 내로 보전 채워놓고 영업하라. 지금 이랬잖아. 그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공탁한 자는 15일 내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OX. 이거 당연히 X인 줄 아시겠죠? 다시 가입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지금 2천만 원 물어줬으면 아직도 8천만 원 남아있는 거예요. 느낌 오죠? 그 다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내로 보전하여야 한다. OX, X라고 다시 가입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 작은 차이지만 까칠하게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것만 조심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잘 조심하면 안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놓치기 때문에 뭐를 놓치는가 하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해 놓고 있는데 지금 1억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는데 아까 얼마 물어줬다? 2천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이 있는데 왜 다시 가입할까? 자꾸 이런 정신을 가진다고 지금.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자동차 보험에 여러분 가입해 봤습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해 봤습니까? 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잖아요. 네. 자, 1년 단위로 가입하는데 여러분이 사고가 나서 한번 물어줬다. 그러면 다시 가입합니까? 100번 사고 나도 100번 물어줍니까? 1년 안에는 100번 사고 나도 100번 물어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차 몰고 나다가 쾅 한 박아봐요. 박아보면 일주일 안에 차가 싹 수리돼가 나온다니까, 그죠? 그러다가 또 한 달쯤 있다가 또 쾅 박아봐.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죠? 다치지는 말고 계속 박아봐요. 그러니까 100번을 박아도 다시 가입하라 소리 안 하잖아. 그런데 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100만 원만 물어주더라도 다시 가입하고 영업해야 돼. 그죠? 개념이 다르다니까, 자동차 보험하고. 그죠?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고 영업해야 한다. 그 다음 보전에도 조심해야 할 거. 공탁은 15일 내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라 그랬잖아요. 자, 한번 봐요. 공인중개사가 1억을 이상 가입하고 공탁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 1억 1천만 원을 가입했어요.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되죠. 1억 이상 공탁하라 그랬는데 1억 1천 가입하면 이건 무슨 현상? 잘하는 현상, 괜찮은 현상, 좋은 현상, 갈로 열고 약간 어리한 현상. 그죠? 괜찮은 현상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1억 천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아까 보다시피 2천만 원 물어줬어요. 그러면 15일 내로 얼마를 보전해야 돼요? 얼마? 1천만 원만 보전하면 되죠. 나가는 돈 2천만 원을 보전하는 게 아니잖아.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는 거예요. 됩니까? 자, 다시 1억 3천만 원 가입하고 영업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현상? 좋은 현상, 괜찮은 현상, 약간 어리한 현상, 그죠? 이런만 가입하면 되는데, 자, 1억 3천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2천만 원 물어줬어요. 15일 내로 얼마를 보전해야 되죠? 보전할 필요 없다. 아직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체크하셨던 거, 지급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면 틀린다니까, 지금. 그걸 까칠하게 들어오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부족 금액을 뭐 해야 된다? 보전하고 영업하라. 되겠습니까? 아주 주의해서 걸 체크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그래도 쉽게 날짜를 딱 걸었어. 15일을 알고 있느냐? 요거 물었었고. 그죠? 그래서 재가입과 보전도 까칠한 부분을 정리해 놓습니다.
하단에 위반 시의 제재는 다 공부했습니다, 지금. 자, 이 단원을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에는 자동으로 뭐가 붙어 있다?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자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 내려가면 행정질서벌로서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딱 보는 순간 항상 노래 제목이 뭐다? 이보계 문표 반납표. 어디 동그라미 한다? 보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215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 제도입니다. 자,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도 아주 중요하게 시험에 들어오는데 제목이 참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목을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아, 딱 제목도 길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딱 번역해보면 계약금 등 했으니까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잡아야 될 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예전에는 중도금까지만 계약금 등이었는데 지금은 잔금이 포함된다는 것도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걸 정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를 보장하는 제도다. 됐습니까? 자, 이런 제목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 저절로 기억해야 될 것. 이 제목이 딱 들어오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고 이런 말이 탁 들어오면 이것은 에스클로 제도다. 이게 일관되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제목 자체가 전체 틀을 잡아줍니다. 자, 다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 제도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한다. 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에스클로다 하는 말하고 다 같은 말이다. 이게 딱 잡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딱 잡히면 아, 거래가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구나. 그 거래는 불안하다. 이 느낌이 와야 지금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거래가 왜 불안한가? 지금부터 봅니다. 여러분 조문은 좀 다 이 그림부터 그리고 조문이 3개 있는데 그 3개 있는 조문의 그림을 그림으로 보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2번 수업하는 효과니까 잘 들어라 이 뜻이에요. 자, 거래가 왜 불안한가 한번 보라고요. 여기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개업권자가 중개를 하는데 자, 매도인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고 매수인은 돈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계약이 성립이 딱 되면 지금부터 이제 불안해져요. 자, 무슨 계약이 성립됐다? 뭐 이렇게 사겠다, 팔겠다를 매매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자, 계약이 딱 성립되면 돈 하나 계약서 이렇게 적었겠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잔금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적겠죠. 자, 그러면 매수자는 계약서라는 종이 하나만 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갑이 돈은 이 사람한테 받으면서 이 물건을 다시 병이라는 자에게 매매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매매를 뭐라 부른다? 이중매매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갑은 여기서부터 돈은 받고 또 한 번 더 팔아먹으면 이거는 팔아먹으면 아니고 팔아쳐먹으면 이래야 되죠. 팔아먹으면 형사상 배임죄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뭐 징역도 간다 이 말이에요. 처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을 입장에서는 물건을 다른 데 판다는 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그죠? 이 사람이 물건을 샀을 때는 이 사람 징역 보내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저 물건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처벌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에 문제고 물건을 팔아먹는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을의 위치에서는 불안한 위치에 있다 이 말을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돈을 받는 갑은 안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매매라는 것은 채권으로서 채권은 상대적 권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뭐 불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을이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금만 주면 소유권을 받으면 끝나는데 집에 큰 사정이 생겼습니다. 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뭐 예를 들어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6천만 원까지 전 중도금까지는 약속을 잘 지켰는데 잔금 줄 능력이 안 돼 지금 내가 그죠? 그걸 갑한테 가서 야 없는 걸로 하고 6천만 원 돌려주세요. 없는 걸로 합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이 갑이라도 쉽게 돌려줄 수 있다 없다? 못 돌려줘. 니하고 계약을 안 했으면 난 이거 1억 5천에 팔 수도 있었던 물건이에요. 그 손실이 발생돼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럼 돌려달라도 안 돼. 돌려주지도 안 하겠지만 그죠? 그럼 잔금은 안 들어와. 그럼 어떡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을이 보나마나 야 6천만 원까지는 나 잘 전달했잖아. 그런데 사정이 크게 생겼으니까 네가
등기부터 먼저 넘겨주면 내가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4천만 원을 해결해 줄게. 등기부터 넘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지금 1억에 파는데 6천만 원은 받았어요. 근데 등기부터 넘겨주면 나중에 4천만 원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등기를 넘겨준다, 안 준다? 지금 안 준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주고 안 주고는 여러분 사정이지만 값도 고민스럽다니까 지금 이걸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죠? 그렇다고 중도금 내가 먹고 안 줘야 되나 지금 이런 문제가 막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채권은 서로 간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했겠죠. 계약만 이루어지면 이렇게 불안하게 해야 되느냐? 안전하게 하는 조치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뭐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한다? 어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1,000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돈이 1억이죠. 이 계약금 등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예치 명의자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예치를 누가 이름으로 합니까? 1.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이 대금을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은행이겠죠. 국민은행에 맡길 수 있고 공제사업자 협회입니다. 협회에 맡길 수 있고 신탁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맡기면 여기에서 돈이 다 들어오는 걸 보고 등기도 넘겨줌으로써 두 사람은 1억에 팔겠다, 사겠다만 결정하면 여기서 다 거래를 안전하게 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2000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몇 년도예요? 2000년도. 지금 몇 년이죠? 2015년. 그럼 15년이 도입됐다고, 도입된 지가. 그리고 시험에도 그렇게 잘 나온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최근에 개업공인사를 통해서 무슨 부동산을 거래해보니까 돈을 어디로 맡기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 15년 동안. 그죠? 왜 없는가 하면 이런 제도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무슨 사항?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치를 할 수 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하여야 한다 해도 활동 말동인데 할 수 있다면 안 해. 뭐 내가 당해도 내가 당해.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없던 제도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내일부터 시행하시오. 이러면 국민들이 막 혼란스럽다고. 무슨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돈을 어디 맡기라고 그러더라. 이게 정신없다는 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 4년이 지나면 이제는 예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바꾸고 예치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런 게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은 임의적인 사항이다. 이거 시험에 3번 나왔다고.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반드시 예치하여야 한다 해놓고 틀린 것을 찾아라의 3번 답이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제도다 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읽었던 것을 법 조문으로 한번 봅시다. 215페이지 밑에 2번의 첫째 줄입니다. 개업공인사는 뭐 하기 위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 제목 보셨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거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계약금 등을 그 잔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이렇게 하니까 개업공사 앞에 번호 1번 달고 또는 2번 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동그라미 합시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당사자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까지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 하나를 지금 그림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림 다 보셨죠? 자, 이때 여러분한테 번호를 1번, 2번을 달았다는 뜻은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만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OX, X 누구도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있다. 그 두 사람을 잡아라고 번호를 2개 달았고 자,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니까 밑에 표 보이십니까? 자, 거기 밑에 표 오른쪽에 2번부터 7번까지를 쫙 묶어요. 2번부터 7번을 묶어놓고 그거를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지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보험회사, 채신관서, 마지막 줄에 뭐 에스컬로업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뭐 이런 대통령이 정하는 자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기가 장난 아니죠? 옆에서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옆에 한번 적어봐요. 거기에 변호사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답을 잡아내라고요. 변호사 이름으로 예치한다. X. 등록관청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X. 그 정도는 찾아내겠죠. 그죠? 그래서 X 2가지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첫째 줄입니다. 방금 했지만 예치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예치 권고를 할 의무는 없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3번이 별표입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계약금 등의 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자,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잔금 4천만 원, 돈이나 작다 1억을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은행에 맡겨놓는다. 여러분이 매수자라면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해야 되죠. 돈 1억을 개업공사 이름으로 은행에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좀 불안하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아까 누구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업자, 최신관서, 우체국 이런 거잖아요. 보험회사는 뭐 삼성화재 이름으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니까 괜찮은데 개업공인사 이름으로 맡긴다. 그럼 여러분이 매수자라도 쉽게 이걸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이름으로 맡았을 때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손해가 나면 여기서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을 때만 여러분이라도 돈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법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원인데, 자, 1번. 자, 개업공사랑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사 이름으로 예치했을 때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게 인출에 대한 관련되는 방법을 서로 약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책임진다. 이 약정을 하고 2번 별표입니다. 개업공사는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그 자기 나왔죠? 자기 밑줄 딱 꺼놓고 이 자기가 누구죠? 개업공사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아니라는 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자기 명의로. 자기가 누굴까요 하니까 어떤 분은 숨도 안 쉬고 오빠 이러던데 그건 오빠 아닙니다. 또 뭐 형부, 개사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오빠 소리 들을 때마다 그죠. 아니 내가 듣는다는 것은 아니고 오빠라는 말을 이렇게 뭐 TV라든지 이런 데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오빠하고 친오빠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난 이거 내내 궁금해요. 하여튼 그죠. 그거 구분하는 방법을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면 좋겠어. 그죠. 하여튼.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억양이 달라요. 억양이 달라요. 친오빠는 억양이 어떻게 되는데? 안 좋고, 억양이 안 좋고. 그 오빠는 부드럽고, 부드럽고. 난 잘 이해 안 돼요.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이러면 오빠, 이러면 이게 어느 오빠인지 지금 좀 헷갈리지 않나, 여러분들은 지금, 그죠? 억양이 부드럽고, 안 부드럽고. 친오빠한테 안 부드럽구나. 그래서 제 여동생이 그래 까칠하게 전화를 하는구나. 지금 오빠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라고요? 개업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칭과 분리하여 관리하여 하며 예치된 계약금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는 덜이지만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 다음 3번. 이때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그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합니다.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동그라미 만큼을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그 바로 밑에다가 위반 시 업무 정지 이렇게 받아쓰기 하나 해놓습니다. 위반 시 업무 정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업공사가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에 가입하고 안전하게 조치를 하는데 그때 얼마를 가입해야 됩니까 하면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지금 이 계약은 얼마죠? 1억이니까 1억을 가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이런 거 들었죠?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하고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법인은 2억을 가입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자, 다시 이 두 사람의 계약이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다. 그러면 보증보험이 얼마를 가입해야 됩니까? 5천만 원.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법인은 2억을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해야 한다라고 들어오면 틀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정서를 교부해줘. 내가 이렇게 가입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업무 정지. 됐죠? 아주 중요하니까 체크하셨고. 마지막 4번 예치된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줄에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매도 임대인이 갑인데 이 지금 갑이 부동산을 팔았다 그랬죠. 그죠? 왜 팔았죠? 팔고 싶어서 팔았는데 돈이 필요해서 팔았겠죠.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자녀 결혼을 시키겠다. 대학 등록 꿈을 내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등기도 넘겨주면서 그 돈을 받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갑은 그 돈을 어차피 받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보증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에게 제출하고 그 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어차피 돈 받아갈 돈이니까. 그 대신에 내가 돈만 받아가고 나중에 등기를 못 넘겨주면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돈을 돌리는데 말로만 돌려줄게 그럴 수는 없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이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래야 이 제도가 운영이 된다고. 그죠? 자, 봅시다. 매도임대인 등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동그라미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누구에게 교부한다고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수령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잘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4번 그 지금 읽은 내용 밑에다가 받아쓰기를 하나 크게 합니다. 받아쓰기 이렇게 합니다. 가등기를 활용할 수 있다. 가등기를 활용할 수 있다. 적으셨습니까? 자, 적었으면 이제 주목, 이제 필기 그만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취지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제도는 목적이 뭐다?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다 그랬죠. 근데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인데 지금 밖에 우리 나가보면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거래 활용을 안 하니까 그럼 우리는 거래를 했다 하면 전부 불안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는 가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험에 주임에 들어오면 맞다. 이거 기억하라고 지금 필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등기도 무슨 역할을 한다?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등기가 왜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가를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지 마라 이 뜻이에요. 왜 그리지 마는가 하면 그림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리지도 못하고 또 그 그림에서 틀리게 그려가지고는 그죠?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게 지금 타과목이잖아. 등기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민법 선생님은 민법만 수업하기 바쁘죠? 중개사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할 이야기가 없다고. 개론 선생님 개론만 수업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만 따고면 실무에 개론, 민법, 등기, 지적, 세법 관련된 게 다 들어오거든. 그죠? 그 타과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가등기 같은 것들은 등기에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등기법에서도 당연히 들을 내용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당되는 과목에서 잘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학생이 있다고 틀리게 적어놓고는 중개법 쌤이 그러던데요. 이거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등기수사한테 묻는 거예요. 등기수사님 신경이 확 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가 궁금하면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걸 해줘야 되는데 앞에 뭐를 붙여놓는다? 중개법 쌤이 그러던데요.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그러면 벌써 그 질문하는 자는 그 말을 신뢰하고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가 신경이 나지.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아니고 다른 데서 그죠?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해당 선생님이. 그죠?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그 전화기 안에 신경질이 확 깔려있는 게 그죠? 아까 했죠? 막 억양이 확 깔려있는 게 보인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아 이제 내 과목 시간에는 내 과목만 이야기해야 되지 타 과목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 그죠? 만약에 타 과목 이야기하면 손해는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 과목 이야기할 때는 필기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이야. 틀리게나 옳게나 적어놓으면 되겠는데 틀리게 적어놓고 그래 또 묻는다니까 지금. 그죠? 앞으로 공법적인 이야기, 지적, 세법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중개사법은 타 과목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 좀 약간 잔소리가 돼버렸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죠. 그럼 지금 이거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그럼 우리는 그러면 불행하게만 하느냐가 아니고 가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하고 들으면 맞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가 어떻게 거래를 안전하게 합니까를 알려면 가등기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가등기는 여러분 등기 시간에 배우지만 무슨 효력이 있다?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순위 보전력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거래가 안전하게 되는가를 한번 보라고요. 등기부를 그리는데 자, 1번 이 부동산 누가 가지고 있죠? 갑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1번 소유권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을이 지금 샀다 그랬습니다. 자, 을이 샀으면 잔금까지 다 줬으면 소유권 이전 받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 지금 6천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팔까봐 걱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중도금까지 지급됐으니까 가등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가등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정상적인 갑이라면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안 해주는 사람은 이상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게 아니고 가등기를 해달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갑은 어떤 정상적인 사람인가 하면 잔금만 받으면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도금 받고도 가등기를 못 해주겠다. 이 말은 팔아먹고 싶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상적인 값은 넘겨준다니까요.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등기 비용도 내가 부담하겠어. 이런다니까요. 거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그럼 당연히 해준다니까요. 그럼 2번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보전 가등기가 들어갑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다? 그죠? 가등기 했으니까. 가등기를 하고 나면 줄은 여기까지만 딱 끊습니다. 여기까지 안 끊는다도 시험에 나와요. 아직 가등기는 위안의 등기이기 때문에 본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줄 안 끊는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딱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제 잔금 날짜가 되면 잔금 주고 뭐 받으면 된다? 소유권 이전 받으면 끝나겠죠. 그런데 드디어 걱정하던 대로 3번 소유권 이전 병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 처먹었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다시피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그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지 매매를 하지 마라. 이런 효력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라도 내가 부동산을 할 때는 등기부를 떼보겠죠. 등기부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 웬 가등기인데 이렇게 확인을 했겠지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갑하고 병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말은 서로 짜고 거래하는 거예요. 짜고 거래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통정허위 표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짰는가 하면 이렇게 짠 거예요. 자, 이 사람 을한테 벌써 얼마 받았다? 6천만 원 받았죠. 그런데 병한테 가서 야, 이거 1억짜리 부동산인데 너 7천만 원만 가져와. 내 등기 넘겨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받으면 이익이 생기죠. 그리고 갑은 전부 다 얼마 받았다? 7천, 6천, 1억 3천에 팔아먹는 거예요. 둘 다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진행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이 병은 이런 말썽 많은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빨리 처분한다. 처분합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부동산을 날린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역시 빠르게 소유권 이전 정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정도 이런 물건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절대로 없죠. 그죠? 말썽 많은 물건이니까. 5번 다시 소유권 이전 무까지 갑니다. 갑을 병정 무 한자가 안 돼가지고 한글로 적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렇게 무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내용을 딱 보시면서 그죠? 나중에 중개 현장에 나갔을 때도 주의해야 될 초기 감각이 있죠.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소유권 이전이 짧은 시간에 막 넘어가고 있다. 그럼 이거 무조건 문제 있는 물건입니다. 무조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집이거나 뭐 이웃집이거나 내 동생 집이거나 집을 샀거나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날로부터 지금 살고 계시겠죠. 최근에 소유권 이전된 최근에 집을 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소유권 이전이 안 움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팍팍팍 돌아가면 나중에 현업을 하실 때도 아,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물건이다 하고 접근하면서 조심해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 빠른 시간 안에 막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갑, 을, 병, 정, 무 중에 제일 열받을 사람 누구? 아, 감각 떨어집니다. 제일 열받을 사람 을이 열받지 왜 무라고 말하는데 정신없는 사람은 있다니까요. 지금 을은 뭐까지 해놨다? 6천만 원 주고 가등기까지 해놨는데도 지금 소유권이 막 넘어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가등기의 기한 뭐가 진행된다? 본등기를 딱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이전 을 탁 들어가면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중간에 있는 등기는 무효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소유권을 삭제시켜버립니다. 하나 배워야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중간에 있는 등기는 무효이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중간이 아니고 후등기 같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 중간 등기가 맞다고요. 날짜를 넣어보면 가등기 1월 1일 했다. 한 상태에서 병에게 팔았다 그랬죠. 1월 10일 팔았고 1월 15일 팔았고 1월 25일 넘어가는 거 보고 열받아서 본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를 1월 30일 했다. 봐요. 1월 1일과 1월 30일 중간에 있는 등기가 맞지. 그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뒤편에 있는 후등기 같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중간등기는 뭐다? 무효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서 을이 소유권을 찾아감으로써 가등기도 거래를 안전하게 한다. 이 말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는 언제 했다? 본등기를 1월 30일 했죠. 1월 30일 했지만 1월 1일 당시에 순위를 봐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순위 보전력이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가등기도 거래를 안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거든요. 가등기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중개사무소에 무슨 볼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자 이렇게 했죠. 지금 뭐 때문에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개사무소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사무소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고 이제 만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나마나 그 사람은 중개보조원이었을 거예요. 밖에서 활동하고 들어오면서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 우리말로 하면 소장님이잖아요. 지금은 등기부가 인터넷으로 바로 이렇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한 10년 전에는 등기부를 떼고 복사하고 그런 등기부예요. 그 수기 등기부라 그러는데, 그 중개보조원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소장님 보고 그 아까 그 부동산에 그 등기부를 떼보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던데 가등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사람은 소속 공인사는 절대 아니죠. 왜냐면 소속 공인사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이익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래서 보나마나 중개보조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졸다가 무슨 소리 하는가 이래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등기는 가짜 등기니까 몰라도 돼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중개를 하니까 중개 현장에서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가등기를 배웠으니까 가등기가 뭐예요?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대답해야 되죠.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고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 10년이 지나서는 제가 이런 생각해요. 이제 이게 또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이 사고도 좀 바뀌는데 그 사장님이 가등기를 몰라서 그래 설명했을 일은 절대로 없고, 왜 그러면 공부했는 사람이니까, 그죠? 노련했기 때문에 그래 대답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등기는 가짜 등기니까 이 말 아직까지 맞거든. 왜 그러면 본등기는 아니니까 가짜 등기 맞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그거는 좀 심했지만 설명해줘 분들 그 중개보조는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래 설명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장님은 아주 노련한 대답이었다 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설마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를 모르고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개보조 설명해봤자 이 사람이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가등기는 가짜 등기니까 안 봐도 돼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겠을 거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재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내용도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이게 참 노련함이 이렇게 묻어난다니까요. 근데 오늘 심했어. 안 봐도 돼요. 요거는 심했어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가등기에 대한 개념을 잡아라 지금 이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등기법에 관한 것 같으면 우리 중개실무에서의 가등기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 가등기가 을이 했다 그랬죠. 을이 왜 했죠? 을이 왜 했기는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다른 데 팔지 말라고 지금 가등기를 했잖아. 그죠? 우리는 이 가등기를 매매의 예약인 가등기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저당권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지금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가등기를 했다. 그럼 이 부동산을 만났으면 여러분들 이런 부동산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느낌 오죠? 이거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중개해도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저당권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럼 저당권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돈을 앞에 분한테 1억 빌려주세요 하면 앞에 분이 무슨 말을 할까요? 담보를 제공하시오. 그러겠죠. 자, 그럼 내가 아파트를 담보해주고 돈을 1억 빌리는 것을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해봤습니까? 아파트 담보 맡기고 1억 정도 빌리면 경비가 한 100만 원 들어갑니다. 등기하고 비용이. 그래서 그런 경비가 비싸게 들어가는 데다가 나는 이 돈을 한 3일, 한 석 달만 쓰고 갚을 거예요. 근데 경비를 한 100만 원씩 부담한다는 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면 돈을 1억 빌려주시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너에게 가등기를 해줄게. 그죠? 가등기를 해줄 테니까 내가 돈을 안 갚으면 네가 본등기에서 집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가등기를 하고 돈을 뭐 한다? 빌릴 수 있다고. 이를 민법에서는 가등기 담보라 그런다고요. 그 담보 가등기법 배우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으로 가등기가 돼 있더라도 아까는 왜 가등기를 했다? 중도금을 한번 지급한 상태에서 가등기 한 거고, 지금 가등기는 왜 했다? 돈을 빌리고 가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돈을 빌리러 한 가등기는 저당권의 성질과 같으니까 이런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은 거래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돼 있는 건 내가 그거 안고 살게.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실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매매의 예약인 경우에는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근데 저 가등기가 담보용 가등기면 거래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올라온다고. O, X, O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실무에서는. 자, 그럼 또 더 중요한 말. 그럼 이 모양은 똑같은 가등기인데 이게 아까와 같이 매매의 예약인지 아니면 지금 돈을 빌리기 위한 가등기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이것도 실무에서 묻는다고. 어떻게 확인할까요? 모양은 똑같다니까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는 한번 팔았기 때문에 가등기였고 이번에는 돈을 빌리려고 가등기했잖아요. 그 모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한다? 답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한다. 그게 답이에요. 뭐라고? 오란트 가서 야, 왜 가등기 됐는데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나 한번 샀기 때문에 가등기했다. 아니면 돈을 빌려줬다. 되겠죠? 얼만 말을 믿고는 조금 불안하니까 누구한테도 확인한다? 가백에도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무슨 가등기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한다?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그게 답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가등기의 등기적인 모습도 보셨고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이게 어떻게 연결한다는 것을 두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갑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뭐 하는 제도다?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무엇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어서 뭐 거래를 안전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중개실무 뒤편에 가면 또 가등기의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해당되는 수업 시간에 가등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법 시간에도 가등기에 대해서는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 그래서 많은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문제는 넘어가고 250페이지 보수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여러분 관심 많은 단원입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